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업계가 데이터 센터 관련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독일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는 등 대기업 투자가 몰리면서 국내 부품사들도 낙수 효과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생명이 외화자금을 미리 조달하고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에 나섭니다. 한화생명은 미국, 유럽,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바이오시밀러 공세에 대비해 출시한 신약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대표 주자인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향한 신약 개발 압력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에 대한 첫 정기심사에서 보려아연, 이스페타시스 등 32종목을 밸류업 지수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삼성전자는 지수 편입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 연말부터 드렸던 말씀은 여름까지 불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6월, 7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는 시각이지 하방을 볼 시각은 없다. 다만 여름에 한번 분출하고 나면 단기에 급락파가 하나 오고 가을에 한 번 더 9월, 10월, 11월에 급등하고 나면 올해 상승이 끝날 거다라고 파동의 사이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께 되게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 작년 12월부터 거의 입에 거품을 떠들었던 종목이 딱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설주였습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아마 지금도 8시에 뭐 대선 후보 토론하는 것 같은데 선거철이 될 때마다 늘 집값을 잡겠다, 부동산 규제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양 정당에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쪽 정당이 잡게 될 때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해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조다 쾌적한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해줄게라는 게 공약이었던 것 같고요. 반대편 정당에서는 아니야. 다들 집값 비싸니까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을 내가 지어서 분양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이야기드렸던 게 26년, 27년도에 주택 공급치가 최저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주택 공급은 그게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공임대주택이 됐든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공급이 는다면은 주식하는 입장에서 돈을 벌게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건설주였고 두 번째가 시멘트주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이 두 개의 섹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빼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이 건설주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 주가 올 상반기에 여름까지의 여러분께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였어요? 우량주다. 얘가 최우량주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중에 대장은 현대건설을 이야기 드렸었고 계속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는 제가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 조정시마다 조금 쉬어갈 때마다 눌릴 때마다 건설주, 시멘트주를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나갈 때마다 앞에 우리 PD님이랑 작가님이랑 방송국 계시는 분들이 저보고 건설주를 아무도 얘기하는데 이제 저 혼자 얘기하니까 저게 올라가면 나중에 장자방님 스타 되겠어요 라고 농담처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럴까요? 라고 했는데 뭐 지금 많이 올랐는데 별로 스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안 사시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건설주의 시세가 왕창 가고 있는데 영원하진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건설주 시세가 끝날 거예요. 그럼 우리 다 팔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추격은 안 하셔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섹터가 바이오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호흡기 질환,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이 한 5, 6년마다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들 위주로 제가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우리가 왜 제가 매년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내년의 섹터는 이게 핵심이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간다라고 이야기 드릴 때가 대부분 제일 싸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때 우리가 사는 게 제일 싸고요. 그리고 여름 전후
빠르면 한 5월 달에서 6월에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좀 세게 가면 7, 8월까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때가 주식을 팔고 나갈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오른 것을 추격하시는 건 저는 반대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면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쭉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이제 내일 모레 대선이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6월 3일 날 대선하고 나서 결과가 아마 6월 4일 날 오전이면 나올 텐데 그 6월 4일 날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 뭘 준비했냐면 온라인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 드리냐면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뭘 공략할 거고 이렇게 공략했고 이렇게 가야 되고 여름장에 대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무료 강의에서 온라인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우리가 꽤 시세가 많이 났던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건설 관련 종목들도 바이오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던 성신양회 같은 시멘트 관련주들도 그리고 고려 시멘트, 고려 아연도 그랬고요. 전부 다 우리가 무료 특강에서 다루었던 종목들입니다. 심지어 삼성바이오로직스조차도 70만 원 초반에 받았던 게 100만 원 넘어서 한참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 랠리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도 만약에 종목이 없고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내 종목들이 물려 있는데 대응 방법을 모르겠다 하신다면 들어오십시오.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의 열정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가지고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목이 터지게 열심히 떠들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돈도 받지 않습니다. 무료인데 한 달에 2번씩 열심히 강의해드리면 와서 내가 듣게 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내 성과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 종목들 중에 답이 없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아이씨, 너 이건 도대체 시장이 올라가도 안 오르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르고 제가 드리는 앞으로의 성장 종목으로 갈아태우시는 것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자면 올해 여름에서 가을이 넘어가잖아요. 주식 보유를 줄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올 가을 정도 되잖아요.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 랠리가 일단락되고 무시무시한 투매가 나올 겁니다. 차익 실현 나오면서 완전히 시장을 박살내는 초토화되는 그림이 올 겨울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벌 때입니다. 불장을 앞두고 열심히 버시면서 가을까지 열심히 버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 이제 고점 영역이니까 다 팔고 주식 끝냅시다라고 얘기할 때 아직 내 종목은 못 올랐어요. 혹은 아직 나는 더 벌고 싶어요. 혹은 나는 올라갈 때 얼마 못 사서 돈 얼마 못 벌었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의 고점이라고 인버스 베팅했을 때 시장이 무시무시하게 폭락했던 걸 1년에 두세 번씩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여름에서 가을까지가 우리가 즐길 파동이다. 그리고 겨울쯤에 제가 인버스를 이야기하면서 주식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 이야기 드리면 절대로 주식을 가지고 안 계셔야 될 거다. 미리 저는 또다시 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시황 얘기는 6월 4일입니다. 우리가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이번 여름장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략하는 포인트와 근거들은, 패턴은 어떻게 잡아가는 건지, 오를 만한 종목과 바닥 종목은 어떻게 잡는지 꼼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의 썸머랠리 가능성 진단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더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는 공간 준비해뒀는데요. 바로 6월 4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지금 시점에 매수해야 될 종목들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곧 다가오는 고점이 될 여름장에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의 강의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강의의 미리 보기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먼저 제가 지금 올해 주도주라고 이야기하는 올해의 최고 우량주라고 이야기하는 건설주에 대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제가 여기 마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우스 하나에 10,000원씩 내가 파는데 수요자가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5,000개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명은 마우스가 없어서 PC를 작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 30,000원 받아도
팔릴 겁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사줄 사람은 10,000명밖에 없는데 저는 야씨 지난번에 보니까 모자라서 못 팔아서 1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마우스를 똥값에 팔아도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줄 수요가 없으면 걔는 시장에서 가격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택 정책을 지난 정권들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최근 한 20년 정도의 정부를 살펴보실 때 우리가 집값이 떨어졌던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 예전에 노태우 정권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1기 신도시죠. 분당하고 일산을 한참 분양하면서 엄청나게 공급이 늘었을 때 집값이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되게 높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저축금리가 은행에다 17%면 금리 얼마 안 준다. 20%, 25%를 주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금리가 높았을 때는요. 집값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 개라는 거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내가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공급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신규 공급을 많이 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줄 사람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정부가 만약에 집값을 내리고 싶다면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집이 갑자기 이렇게 무슨 떡처럼 이렇게 빚어가지고 뚝딱 하면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전 정부에서 어떤 모 장관님께서는 집을 빵도 아닌데 빵처럼 빚어낼 수는 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서 되게 조롱의 대상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얘를 공급하려면 토지를 먼저 사야 돼요. 토지 보상을 해야 되고 토지가 샀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어떤 건설사가 들어올지 그리고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보상하는 거 그리고 하나씩 짓는 거 분양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보통 신도시를 개발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데만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데 요즘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그전에는 3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4년에서 4년 반이 걸려요. 2000세대쯤 지으려면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8년에서 10년이 걸려야 신도시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때 스타트가 됐고 땅 매입을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에 이야기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해서 한 4년, 5년가량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토지 매입도 안 끝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때 당시에 왜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이야기했냐면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명확하니까 주택을 공급하되 대신 좀 싸게 공급할게 라고 정책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데드라인이 언제냐면 2026년과 27년입니다. 내년과 후년이요. 만약 이 내년과 후년 안에 새로운 주택 공급이 실효성 있는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가 많다는 게 뭔 소리냐? 주택 폭락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인구 감소를 얘기해요. 근데 인구 감소가 우리가 느껴지려면 2040년 근처쯤 돼야 돼요. 2037년에서 40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앞으로 12년에서 15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노냐는 거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요. 여기가 전부 직주근접이에요. 되게 많은 일자리가 있고 지방은 이미 소멸됐고 아웃입니다. 부산에만 가도 부동산 지금 되게 아우성이고 미분양 되게 많습니다. 대구는 미분양의 거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과 수도권 안으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 왜? 일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방에 더 없으니까. 인구가 소멸되는데 인구 소멸되더라도 그 소멸되는 인구로 인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방에 한정되거나 일자리가 없는 곳에 한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류가 내일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 중에 잘생겼다고 하는 차모 배우가 있잖아요. 되게 잘생겼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저 배우만 보면 웃음이 나. 얼굴로 개그하네라고 하는 되게 잘생긴 배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약에 내일 전쟁이 난다고 할 때 그 배우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너무 잘생긴 사람인데 다 좋아하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급지나 서울이라고 하는 인프라는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망해서 대한민국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속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공급이거든요. 대한민국 국토 전체 100% 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그러니까 임야, 논밭 다 빼고요.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2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고 서울과 수도권 안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제한적이니까 뭐예요? 노후된 것들을 새로 지어서 더 높게 지어서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압축 형식으로 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3, 40년의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노후도가 40년, 50년 된 그 집들은 안전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내가 재개발을 해주고 재건축을 해주면 집값이 오르잖아. 그러면 집값 오르는 거 못 잡았다고 우리 욕먹으면 어떡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안 해주고요. 서울시장도 안 해주고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계속 규제가 나오고 거기에 작년에 어땠죠? 금리도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는 사람은 뭔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금리도 올랐어요. 그래서 새로 내가 대출받아 집을 사거나 새로 PF 대출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수요는 계속 있어요. 사람이 계속 헌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새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커뮤니티에 살고 싶고 돈이 없을 뿐이지 돈만 있다면 난 그런데 다시 돈을 모아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왜 부동산을 이야기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 금융시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산업 분야에서 성장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산품은 원래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이었죠. 배를 잘 만드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였고요. 자동차를 굉장히 단시간 내에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인텔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기억 저장 장치만 갖고 있는 반도체는 이제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USB 저장하는 건 별로 기억력 좋은 거는 요즘 애들도 기억력 이게 외우는 거 잘해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그 아이가 인재가 되기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검색만 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져도 내가 사고 능력과 구조적인 이해와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성장해야 되냐면 제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도체는 여전히 기억 저장 장치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럼 뭐 해야 될까요? AI 세상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공유하는 방에다가 아침에 올려드렸었는데 6,000명을 해고했답니다. 왜냐하면 AI가 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할 수 있대요. 그러면 뒤집어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특산품이 뭐가 남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인 거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살 집은 노후되잖아요. 계속 40년 되고 50년 너무 낡았어. 그러면 나는 좀 더 나은 집으로 새 집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 수요는 남아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수요가 부는 소수에게 이렇게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속 더 좋은 걸 사고 싶다 보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급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밑에 노후된 하급지와 중급지들은 가격이 얘가 따르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면서 양극화가 많이 벌어져요. 자, 제가 이 얘기 왜 드릴까요? 앞으로 세상에서 제가 왜 부동산 얘기하고 자꾸 건설주를 얘기하냐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안타깝지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뭐한 얘기하면 화폐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해하실까요? 미국 시장에서의 최고의 우량 자산은 주식입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뉴욕 부동산 물론 대단히 뛰어나게 엄청나게 비싸죠. 그건 소수의 재벌급 준자산가들만 가능한 영역이고요. 이미 맨하탄의 아파트 한 채가 2천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것들은. 그러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치제가 됐죠. 트로피 같은 자산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자산이 펌핑하면서 버블을 만들어갈 구조가 어디냐면 저는 건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돈 벌면 건물주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건물주 되면은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공실도 많고 여러 가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자산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고가의 트로피 형식의 아파트로만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고급화 플러스 신축 플러스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자꾸 부동산만 얘기할까?
주식과 선물 옵션을 한다는 사람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던 시대의 트렌드는 그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동차가 발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수요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은 저는 건설주라고 봤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충분하게 되실까요? 거기에 12월에 우리가 계엄 사태가 있었죠. 대통령 탄핵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11월 달, 12월 달 겪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제 갈 수 있는 산업 섹터 중에 제일 안전한 건 건설밖에 없다, 시멘트밖에 없다. 그래서 무지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에 거품 물고 떠들 때 맨날 사라고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잘 안 사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공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게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사다가 나중에 진짜 눈에 보이게 막 오르기 시작하면 초창기라서 따라붙는 분은 눈치가 좀 있는 분이고요. 한참 올라가는데 안 사다가 이렇게 목 놓아 떠들면 야 이제 오늘 건설주 사야 되나 봐 라고 이제 뒤늦게 뒷북치는 분이 계시던데 그건 제가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저는 쌀 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쭉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코덱스 건설입니다. 종목 코드 117700입니다. 떨어졌다가 라운드 돌리고 들어 올려서 쌍봉에서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에 급락을 했고요. 고점 3,500원대에서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떨어졌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를 왕창 내리면서 야 괜찮아 우리가 돈 그냥 빌려줄 테니까 사업해가지고 성장하자. 트럼프 때 돈을 왕창 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하면서 다시 앞전 고점을 회복합니다. 이후에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수요가 없으니 빠졌고요.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랐고요. 빠졌고요. 전 여러분께 작년 12월 달에 뭐 얘기했냐면 선거가 시작된다. 그러면 정치인들 어느 쪽 정당에서 되더라도 분명히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이 건설주가 특수를 누릴 거니까 반드시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건 어디까지였냐면 4,075원이 직전 고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오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봉우리이기 때문에 삼봉 맞고 죽을 거냐 돌파할 거냐 가서 보자. 일단 저 봉우리 근처까지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말씀이었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얘가 우리가 2,600원, 2,700원, 2,800원에 집중 매수했던 게 여기 4,000원 향해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빠르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4,000원대를 찍을 거로 보여지는데 앞전 고점이 4,071원인데 얘를 돌파하느냐 한번 보시게요. 돌파한다면 건설주가 분노의 질주를 계속 하겠다는 뜻일 거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건설주 다 파는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설주 언제 팔아야지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중에 제가 개별 종목을 좀 선별하자면 첫 번째 현대건설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현대건설 노래를 불렀던 거는 25,000원, 26,000원대에서 열심히 사라고 못 샀으면 27,000~28,000원이라도 사시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얘가 여기 36,000~37,000원 올라올 때 차익 실현했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32,000원, 3,000원, 4,000원대 집중적으로 사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올라오면 지금 얼마예요? 62,800원까지 현재 종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사신 분은 따블이 넘었고 이 눌림목에 사신 분들도 이제 7만 원까지만 올라오면 2배 정도에 육박하게 됩니다. 자, 현대건설은 어떤 회사인가요? 옛날 고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건설사로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회사이고요. 전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 수많은 공사의 경험치를 쌓았던 곳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현대건설이 많이 올라갔던 건 원자력이죠. 지금 여러분 이제 대선 후보들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어떤 정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정권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는 되게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풍력, 해상의 에너지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문재인 정부 때를 바라보시면 해상과 풍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 대체하자고 해가지고 정말 대체가 됐나요? 그때 당시에 전기세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되면서 다시 원자력은 클린 에너지로서 우리의 전력 수급을 계속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기세는 오르지 않고 내렸고요. 지금 정부가 바뀌려고 하죠. 다음 주에 대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또다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게 되면 원자력은 위험한 에너지고 저쪽 남도 지방에다가 해상 풍력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대체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토교통부와 원자력 에너지 그 사이트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실제 그 해상 풍력의 전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요의 10%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5%에서 10%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철에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따라서 원자력을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별로 다 지원하지 않을 거고 현재 있는 것은 유지하지만 새로 만들어서 원자력으로 이 전력 수급을 대체하지 않을 거야라고 유력 대선 후보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건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뭔지 아십니까? 글로벌사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전기 수급을 할 수 없다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원자력 원자로를 만들었던 경험이 많은 현대건설이 수주하면서 기하급수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겁니다. 국내 기업의 대단한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거 필요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앞으로 되게 중요한 클린 에너지야. 이만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다가 수주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건설이 단순하게 건설사로만 놓고 봐도 요즘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서울 시내의 주요 핵심지, 소위 말하는 강남, 송파, 용산, 성동구 요 라인에서 마포 요쪽에서 여러분 바라보시면요. 현대건설이 제일 열심히 수주합니다. 수주율 최근에 2, 3년 내에 1등이에요. 최근 3년간 수주율, 재건축, 재개발 현장 내가 할 거야라고 결정한 걸로는 1등이거든요. 정말 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대건설의 성장성이 좋을 것이고 현대건설의 주가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라 얘가 원픽입니다라고 무지하게 강조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현대건설은 얼마까지 바라볼까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번 상승장의 직전 고점은 무조건 회복한다고 봅니다. 77,000원이 직전 고점이었거든요. 거기서 더 갈지 말지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여름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고 들면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가 최종 목표가 될 것이고 만약 제가 생각하는 거 다르게 시세가 좀 약하게 선거 끝나고 나서 꺾인다라고 보면 한 7만 7천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를 고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겠고 다만 가다가 밀리면요. 5만 9천 원의 익절 관리 몽땅 다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예, 제가 2025년에 얘가 우량주고 대장주라고 무지하게 말씀드렸는데 하신 분이라면 축하드리고요. 못하신 분은 추격은 금지하겠습니다. 쌀 때 안 샀으면 비쌀 때 추격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두 번째, 삼성의 ENA입니다. 삼성이 별로 수주를 안 하고 별로 일을 안 했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초에 여러분 이거 사라고 이야기할 때 12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건설주였는데 우리가 현대건설이 먼저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살 게 없는 분은 삼성 E&A 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말에 1월 초에 온라인 특강 때 말씀드렸고요. 갔다가 내려올 때 2월 말에 3월 초에 온라인 특강 때 이거 무지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시 내려올 때 4월 초 온라인 특강 때 또 말씀드렸는데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얘는 현대건설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상승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번 상승 올라올 때 한 2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 정도면 만족하려고요. 그 정도 주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탈출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순살자이라 그래가지고 철근이 없는 아파트를 지었던 건 참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근데 GS건설 자이는요. 보시면 월봉 보시면 제일 힘이 없어요. 이때가 순살자이 문제 터지면서 5만 6천 원짜리 회사가 1만 5천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3분의 1 토막 났죠.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얘가 완전히 박살나는 건 아니야. 여기 코로나 때죠. 급락했다가 올라가고 다시 순살자이 이슈 터지면서 완전 박살나가지고 15,000원 밑에까지 떨어져서 이때 살아살아 노래를 불렀던 것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성장성이 좋으냐라고 본다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후속 주자로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GS건설이 이번에
올라온다고 하면 한 3만 원 언저리 오면 감사합니다. 28,000원, 3만 원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GS건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GS건설이 최근에 5년 이내에 지어놓은 신축 아파트 단지를 한번 대단지 2,000세대 이상 되는 데 한번 가보시면요. 조경을 끝내주게 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경을 예쁘게 하고 가장 센스 있게 만드는 회사가 GS건설입니다. 그래서 얘가 저력은 있는 회사고, 지난번에 그 순살로 인해서 무너진 그 아파트에 대해서 GS건설이 책임지고 수천억을 물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재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를 지은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여기에 비중을 많이 실을 수는 없는 거고, 신뢰가 한번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현대건설이 원픽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삼성 E&A 얘기할 때 살 만큼 사시라고 이야기 드려도 얘의 비중을 많이 실으라고 말씀 못 드렸던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다음 대우건설 보겠습니다. 자, 대우건설도 보시게 되면 월봉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건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내가 따라가는 뒤따른 또 다른 테마로서 건설주가 움직일 때 우리가 대우건설과 GS건설이 후속 테마로 볼 수 있고, 이번 섹터에서 아마 5천원에서 6천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직 내가 만약에 좀 많이 갖고 있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실지언정 4,700원에서 5,000원까지 보시면 이번 여름 안쪽에 시세로 만족스럽지 않겠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아시멘트죠. 얼마 못 올랐어요. 우리가 10,000원 밑에 사라 9,700원, 9,800원 이야기 드렸던 게 제법 짱짱하게 올라오긴 합니다만 조정이 크게 나오질 않아서 얘는 11,000원 깨면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건설 중에 특히 이 시멘트 중에 성신양해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샀던 것이 2배 이상 나서 다 팔았잖아요. 4월 22일 날 성신양해 한 주도 넘기지 말고 다 파세요 이 얘기하고 나서는 계속 박살났거든요. 아직 매수 사인은 안 드리고 있어요. 조금 끝나고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한번 사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건설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자재 섹터입니다. 철강인데요. 철강에서 저는 현대 제철하고요, 풍산이라고 하는 이 두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을 하고 우리가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원자재 섹터 중에서 철강 분야를 우리가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원자재 섹터는 크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현대 제철 그리고 풍산 이 종목이 직전 고점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단타로 접근하겠다. 풍산은 직전 고점이 7만 원이었습니다. 현이체에서 10% 정도 갈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 32,400원입니다. 31,200원까지 보시고 단타 접근하시기 좋은 위치 같아요. 참고하시고 접근하실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섹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이오 섹터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바이오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그렇게 바이오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바이오 자꾸 이야기 드렸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한미약품, 그 다음에 녹십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유한양행, 또 하나 오스코텍입니다. 자, 이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장이 4, 5년마다 5, 6년마다 호흡기 질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예전에 메르스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사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신종플루라는 걸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람이 많이 사망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되게 심했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중화권에서 홍콩, 중국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어디를 얼마가 죽었다 이런 사망자 기사가 되게 뜨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올 초에 말씀드리기를 12월 달, 1월 달에 말씀드리기를 올해 바이오가 뜰 때가 됐다. 그러니 싸게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중에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제가 3월 말 4월 초에 온라인 특강을 하면서 한미약품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조금 더 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34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오면은 저는 보유 물량을 다 팔 생각입니다.
그러니 혹시 중간에 조정이 온다면 아싸 싸게 살 기회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인데요. 얘는 지금 세게 가질 못해요. 그런데 얘가 횡보하는 구간 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가 매수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안에서 내가 한 2, 3주 정도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다면 여름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목표가는 17,000원에서 17,500원 정도, 매수 단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 영역 안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수요가 늘어날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이거 제가 여러분이 이제 바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방송 때 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왕창 빠지고 나서 들어 올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지키고 눌렀다가 바닥을 지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지난주 강의 때 여러분 이거 되게 싸니까 사세요 얘기하고 꽤 많이 튀어 올라왔거든요. 이미 한 14%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여름장 안쪽에 5만 원 돌파를 바라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 섹터에서는 조금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정책적으로 대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 종목들과 지금 뉴스가 터지는 종목 위주로 가긴 합니다만 얘도 여러분 우리 여름까지 바라보시면 꽤 괜찮은 시세의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섹터가 제가 여러분 운송하고 그 다음에 여행 레저 산업 섹터를 되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저점 매수로서 괜찮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보시게 되면 얘는 조정이 나오고 나서 왕창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자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했다가 또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네요. 이 얘기는 지금 나는 10만 원에서 11만 원대 매수하면 돈 무조건 번다는 차트가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올라온다면 여름장에 저는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한 20% 정도 먹을 폭은 충분히 있겠죠? 글로비스 끼가 있는 종목이고 시세 움직임이 꽤 빨리 가는 종목으로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종목 중에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여행 수요들이 성장할 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롯데관광개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달부터 열심히 8,000원 밑에서 매수하세요. 여러분 8,000원 밑에 매수할 기회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왕창 올라가면서 8,000원 밑에 매수한 입장에서는 오늘 고가가 11,950원입니다. 약 50%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간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 단타로 접근하겠다 하시면 지금 50% 수익권 11,800원에서 12,000원에 만족하시면 되겠고, 나는 이거 야 여름장에 휴가와 가을장까지 내가 조금 더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권유드리는 매도 가격은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타로 접근할래. 요쯤에서 한 반쯤 팔고 가시고요. 남은 수량은 한 5, 6,000원까지 롯데관광개발 꼭 붙들고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정이 온다면 9,500원에서 1,500원 구간이 얘는 재매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조정이 오면 감사합니다 이고요. 근데 흐름상은 조정은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대로 14,500원까지 직행하는 구조가 아닐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호텔신라.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 그 자리가 저는 호텔인데, 외국인 선호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관광 왔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호텔이 어디야라고 물었더니 호텔신라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부들을 보다 보니 수익성이 제일 좋은 회사가 제일 좋은 곳이 호텔신라라서 상장된 회사 중에는 얘가 최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호텔신라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겨울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겨울에 사고, 자 여기 제가 12월에 온라인 특강 때 설명했고요. 자 누를 때 1월 말 2월 초에 또 이거 사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눌릴 때 또 3월 말 4월 초에 또 사라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저점 찍고 급등하네요. 이해하실까요? 여름장 특수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목표치는요. 저는 호텔신라의 최종 제가 보는 목표치는요. 65,000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제 호텔신라는 바닥을 탈피하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조정이 온다면 내가 왕창 담으면 되겠고, 조정이 오지 않고 야금야금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간다면 잠시 머뭇거리는 시간에 나는 분할 매수 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 좋아질 거고 수익률 매우 좋아질 회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도주 섹터를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는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지수가 반등하지만 오늘 선물지수 살짝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도 섹터의 자동차와 반도체가 저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5월 27일입니다. 오늘자 기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정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면서 자동차 반도체를 이제 매집하셔야 되고 이게 여름장과 가을장의 주도 섹터가 다시 될 것입니다. 주식은요. 떨어질 때 쌀 때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쌀 때 안 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반도체 건설주처럼 그리고 바이오처럼 겨울에 싸다고 얘기할 때는 잘 안 사는데요. 공부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싼지 모르니까 못 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가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와서 추격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돼 있지 않으니 남이 좋다니까 그냥 추격하는 겁니다. 주식은요.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학습이 필요하실 거고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굵직한 일이 있으니까 이 분야가 늘겠구나. 아까 제가 여러분 건설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열심히 아주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 정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섹터를 설정하셔야 되고 종목을 골라야 되고 타이밍을 골라야 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끌고 가는 종목들은 강하게 끌고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난 없어. 근데 나는 어떡할까? 가을장 보고 여름장 보면서 뭐 사면 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자동차와 반도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자동차와 반도체 어느 섹터에서 우리가 접근할지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또 다른 성공 투자 비결인 선물 옵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예, 선물 옵션 그러면 위험하다, 어렵다는 인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으로 그 인식이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이 아침에 장 출발과 동시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은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 옵션은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왕창 빠지는데요. 보시면 옆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얘는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풋옵션이 수익 나거든요. 빠질 때 풋옵션 사면 돈 많이 버는구나. 얼마나 벌었냐면 이날 당일날 저점에서 고점까지 420% 올랐습니다. 시장 폭락할 때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콜옵션을 사면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콜옵션이라는 놈이 얘가 무너지게 되면 반대 방향에 풋옵션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콜옵션 이렇게 무너지니까 풋옵션이 가면서 장이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상품이 되고요. 반대로 풋옵션 얘가 무너지게 되면 반대 방향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선물옵션이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잡는 기준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아마 위험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죠. 보시면 얘가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왕창 밀어요. 이렇게 빠질 때 주식은 답이 없습니다. 빨리 손절하는 사람 외에는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점이라는 걸 가지고 시장을 봐요. 선물옵션이 쉽다, 심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콜옵션의 3.26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잡아놓고 아침에 요 놈하고 풋옵션의 0점이라는 요 기준점을 잡아놓고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이 무너졌는지 보시는 거예요. 얘가 무너졌다 콜이 그럼 나는 하방이구나. 그럼 나는 선물은 매도로 하방 대응해서 수익을 내면 되고 옵션 하는 사람은 풋옵션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장이 상승할 때는 어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반대 방향인 거예요. 만약 풋옵션의 기준점이 2.50인데 이 풋옵션 기준점 얘가 무너지는 때 그럼 반대잖아요. 얘가 무너지면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 방향 콜옵션 올라가겠죠. 얘는 주가가 상승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상승장에서 주식 가지고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를 써봐도 하루에 상한가가 30%이지 더 가지 못해요. 근데 이 상승장의 콜옵션이 이날 얼마 갔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750%를 급등합니다. 내 주식의 성승률이 750% 오르는 종목은 평생에 우리가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겁니다. 저걸 견디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얘는 잠깐 사이에 1시간 20분 만에 750%의 수익을 내니 와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져도 돈 벌 수 있겠다. 특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걸 건드리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얘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돈이 적어도 되는 거죠. 내가 100만 원 베팅해서 7배 수익 나면 7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견디는 건 누구라도 쉽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하면 조금 약간 그렇다. 야 7천만 원 수익 나는데 어떡할까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처음 초보자는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작은 금액 가지고 내가 몇 달을 훈련해보는 거 2, 300만 원 가지고 훈련하다가 괜찮아 한 5, 600 늘리고 괜찮아 조금 늘리고 이렇게 조금 늘려가시잖아요. 그래서 한 2, 3개월마다 조금 늘리고 2, 3개월마다 늘리는 그런 식으로 내가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훈련해 가신다면 선물 옵션은요. 기하급수로 수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장은 1년에 몇 번씩 급락도 하고 급등도 해요. 그래서 양방향을 다 보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야만 수익인데 올라갈 종목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여기 또 보시게 되면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장출발하고 막 흔들어요. 그러다 올라가. 근데 얘가 흔들리는데 이게 진짜 상승인지 하락하려고 하는 건지 구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고? 풋옵션 기준점이 깨진 상태에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럼 얘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다려도 여기 횡보하면서 괴롭히지만 결국 콜옵션이 올라간다. 선물이 올라간다. 그럼 난 뭐 하면 된다? 상방을 버틴다. 여러분 선물 옵션을 받는 제일 장점이 뭐냐면 주가가 빠지는 장에서 주식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장에서 내가 주식을 사서 상승할 종목들로 수익 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방향 다 할 수 있는 게 가능해. 그러니 주기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난 장세별로 거기 맞춰 수익 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고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무료 특강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요? 6월 4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대선 바로 다음 날 수요일이죠. 네, 다음 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설명드렸던 종목들부터 이런 종목을 찾아내는 발굴 방법을 제가 설명을 온라인 특강에 합니다. 오시면 단순하게 이 종목 사면 돈 번데 그것만 들으러 오실 거면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많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실제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고기 잡는 방법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4일 저녁 6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양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선물 옵션 배워보고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수익 랠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인 건설주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고 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주의 저가 매수 시점은 6월 4일 수요일 특강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에 관한 투자 방법은 장중에 전문가님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